별난 이론과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 기술적 분석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난 뒤 학자들은 좀 더 별난 방법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사례가 말해주듯이 차티스트들이 사라지면 금융세상은 훨씬 조용하면서도 지루해질 것이다. 치마 길이. 주가 움직임으로 만족하지 못한 일부 기술적 분석가는 다른 지표로 관심을 돌렸다. 그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아이라 코블라이가 언급했던 강세 시장과 치마 길이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정 연도의 여성의 치마 길이를 조사하면 주식 가격의 향방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도표에서 강세 시장일 때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약세 시장일 때 치마 길이가 길어지는 느슨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실제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식시장은 약세였고 치마는 길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치마가 짧아지면서 강세 시장이 찾아왔다. 다음으로 1930년대에 치마가 길어지면서 폭락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이론은 2차 대전 이후로는 잘 들어맞지 않았다. 1946년 시장이 급락하고 난 1947년에서야 롱 스커트를 필두로 한 뉴룩 패션이 선보였다. 그리고 1968년 말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은 후인 1969년과 1970년에는 중간 길이의 스커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붕괴했던 1987년에는 어땠을까? 그때에도 치마 길이 이론이 옳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87년 봄에 디자이너들이 가을 패션을 선보이면서 초미니 스커트가 그 해의 유행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10월 초가 되면서 많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외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성들이 다시 롱 스커트로 돌아가면서 디자이너들 역시 재빨리 흐름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 이후 역사가 말해주듯이 주식시장은 회복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첫 10년 동안 이어진 심각한 약세 시장은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이때는 바지가 유행했다. 여성 정치인이나 비즈니스 리더들이 바지 차림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물론 2007년, 2008년 경기 침체를 일으킨 실질적인 이유는 앞서 4장에서 설명했듯이 금융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급격한 경기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두 사건 모두 치마 길이로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사례가 치마 길이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치마 길이로부터 매매 시점에 관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자. 여성들은 이제 치마의 억압에서 벗어났다. 보그가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남자처럼도 여자처럼도 입을 수 있다. 슈퍼볼. 2021년에는 왜 시장이 상승했을까? 슈퍼볼 이론을 활용하는 기술적 분석가라면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슈퍼볼 이론은 어느 팀이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느냐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한다. 예를 들어 템파베이 비커니어스처럼 NFL 소속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주식시장의 강세가 예상된다. 반면 AFL 소속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주식시장 투자자에겐 나쁜 소식이 된다. 이 이론이 때로 틀리기도 하지만 맞을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슈퍼볼 이론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두 사건이 때로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증권 컬럼리스트 마크 헐버트가 쓴 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 연구원 데이비드 라인웨버는 S&P 500 지수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로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량을 꼽았다고 한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 기술적 분석가는 정확한 예언가는 아니더라도 초기에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인물로 투자기업 리먼 브라더스의 부사장을 지낸 일라인 가자렐리를 꼽을 수 있다. 가자렐리는 하나의 지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융 데이터의 바다에 뛰어들어 무려 1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여 시장 흐름을 예측했다. 가자렐리는 주요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좋아했다. 어릴 적에는 동네 푸주간에서 얻어온 동물 내장을 해부했다고도 한다. 가자렐리는 1987년 대폭락 국면에서 로저 뱁슨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해 10월 13일 그녀는 USA 투데이를 통해 조만간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20%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을 내놨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예언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때의 예언은 가자렐리의 마지막 선견지명이었다. 언론이 그녀를 검은 월요일의 대가라고 떠받들고 코스모폴리탄에서 포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매체가 과찬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녀는 인기 혹은 오명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대폭락이 끝나고 그녀는 시장에 더 이상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다우지수는 또 한 번 200에서 40포인트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가자렐리는 시장의 반등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녀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역시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관성 부족을 탓하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역사적인 변명을 남겼다. 저는 제가 그린 도표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와서 가장 찬란했던 투자의 대가들은 아마도 7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로 구성된 비어스타운 레이디스일 것이다. 언론으로부터 우리 시대 최고 투자자라는 극찬을 받은 이들 할머니는 시장의 수익과 과열을 요리했고 100만 부가 넘는 책을 팔았으며 TV와 주간지에 종종 출연했다. 그리고 투자 비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맛있는 쿠키 요리법을 소개했다. 할머니들은 1995년 베스트셀러 비어스타운 레이디스 상식 투자 가이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연 23.9%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S&P 500 지수의 14.9%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중서부 지역에 사는 조그마한 체구의 할머니들이 상식적인 투자만으로 고객 연봉을 받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를 뛰어넘고 인덱스 펀드까지 부끄러워하게 만들었다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들은 회계장부마저 요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어스타운 레이디스는 그들의 투자 클럽 회비까지 수익에 포함시켰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 의뢰하여 할머니들이 10년 동안 실제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그 결과는 연 9.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장 수익률보다 6% 가까이 낮은 수치다. 투자의 우상을 숭배해서 돈을 벌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백하다. 수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내놓다 보니 한두 번 혹은 몇 달 연달아 맞추는 사람은 언제나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 성경 구절을 빌어 말하자면 시장 대가의 예언을 돌이켜보려는 자 후회로 죽어갈지니. 무작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더 많은 기술적 방법에 대한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아마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태양 흑점 이론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의 하락 대상승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선행 지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공매도가 이뤄진 주식 규모인 공매 총액의 증가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강세 신호인가? 이 주장에 대한 검증을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몇몇 금융방송사가 추천하는 이동평균 기법, 예를 들어 가격 혹은 50일 평균 가격이 과거 200일 평균 가격보다 상승하면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도한다를 이용하면 놀라운 주식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5월에 팔고 10월까지 휴가를 떠나라는 주장을 믿는가? 사실 주식시장은 5월과 10월 사이에 상승할 때도 많다. 이렇게 의미가 없음에도 기술적 분석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인간은 질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작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확률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건 스포츠 경기에서건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 사이에서 어떻게든 패턴을 찾으려 한다. 농구 선수가 탁월한 플레이를 보일 때 해설자와 관중은 자이언 윌리엄스가 핫핸드를 보여줬거나 라멜로 볼은 연속 슈퍼라는 말로 칭찬한다. 농구 선수나 감독 혹은 팬들 대부분 어떤 선수가 몇 번의 슛을 연달아 성공했을 때 다음 슛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핫핸드 현상은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리학자들은 1.5 시즌에 걸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선수들의 슛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러나 연속된 슛의 성공 여부 사이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실제로 2번 연달아 슛을 성공하는 것보다 한 번 실패 후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리학자들은 잇따라 슛을 성공하는 경우에 주목했지만 여러 번의 슛을 잇따라 성공하는 경우 역시 무작위 데이터 사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동전 던지기처럼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두세 차례 연속된 성공은 다음번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선수의 생각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해도 실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보스턴 셀틱스의 저희투 기록을 검토하고 코넬 대학교 농구팀이 남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뜻하는 것이 농구가 기술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슛이나 자유투 성공률이 높은 선수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공 확률이 이전 슛의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핫핸드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기억의 편향으로 설명한다. 성공이나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사람들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연속적인 슛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동전 던지기처럼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인 형태로 발생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랜덤을, 즉 무작위를 종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기술적 분석과 랜덤 워크.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가가 랜덤 워크로 움직인다는 말을 별 볼 일 없는 학자들의 헛소리로 치부한다. 여기서 잠시 궁지에 몰린 기술적 분석가들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자. 랜덤 워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수학에 대한 불신과 그 개념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 시장이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가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수학자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 이익은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군중 심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이익과 배당은 물론이고 군중 심리 또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군중 심리가 일정 기간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랜덤 워크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랜덤 워크는 만취한 사람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다. 그 움직임은 비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광산 발견이나 CEO 사망 소식처럼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 사실 뉴스는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없듯이 과거 주식 가격에서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랜덤 워크가 약하게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다. 기술 분석가는 아마도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기법을 학자들이 전부 다 시험해 본 것은 아니라며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그렇다.
누구도 기술적 분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시장 패턴으로부터 얻은 소소한 정보만으로는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과 세금을 만회할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매년 많은 도박사가 라스베가스와 애틀랜틱 시티를 찾아 룰렛 바퀴를 수백 번 관찰하여 거기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대개 한 가지 패턴을 찾아낸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몽땅 잃고 만다. 그것은 그들이 발견한 패턴을 재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기술적 분석가에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에드워드 소프는 블랙잭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발견했다. 소프는 딜러를 이겨라 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이후로 카지노에서는 카드 암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자동섞기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카드를 외우는 사람을 도박판에서 쫓아냈다. 특정 기간에 걸쳐 주식 가격을 분석하면 그 기간에 잘 들어맞는 기법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을 위한 수많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그중 한 가지는 분명히 들어맞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확인한 기법을 다른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다. 기술적 분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발견한 기법을 다른 기간의 시장 데이터에 적용해 보려 하지 않는다. 만약 기술적 분석가가 내 조언을 따라서 다양한 기간을 대상으로 기법을 시험함으로써 그것이 주식 가격의 신뢰할 만한 예측 지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도 여전히 기술적 분석의 효용성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기술적 분석가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주식이 상승하는 신뢰할 만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발견이 시장 전체에 알려질 때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한 패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성공적인 기법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면 가격은 틀림없이 오늘 오를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고 시장 참여자가 이에 따라 행동할 때 규칙성은 스스로 소멸하고 만다. 이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과거의 가격 흐름에서 미래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랜덤 워크가 약하게 나타나도 마찬가지다.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전략은 종종 재미와 위안을 선사하지만 실질적인 쓸모는 없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익을 챙기는 쪽은 전략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기술적 분석가를 고용해서 더 많은 거래를 부추기는 증권사뿐이다.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여 거래 시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특히 위험하다. 주식 시장에는 장기 상승 기간이 존재한다. 그럴 때 현금 보유는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
하락 기간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상승 기간에 시장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시건 대학교 네거트 세이번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30년 동안 95%의 수익이 약 7,500거래일 중 90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1% 남짓한 90일을 놓쳤다면 장기적으로 풍족했던 시장 수익률을 거의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을 분석한 라즐로 비리니는 자신의 책 마스터 트레이더에서 1900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1를 투자했다면 2013년 초 $290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년 최고의 5위를 놓쳤다면 2013년에 그 금액은 1센트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선택하는 투자자는 가끔 있는 하지만 수익률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상승 기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투자자에게 던지는 의미는 간단하다. 과거 가격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가 거의 혹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적 분석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보유 전략은 적어도 기술적 분석만큼 실적이 좋다. 또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수와 매도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전략을 통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실현하더라도 장기 보유 전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더 빨리 내야 한다. 반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한다면 투자에 따른 비용과 중개 수수료,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